암 치료 성적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암 전문의 118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암에 걸린다면 현대의 항암 치료를 하겠습니까? 화학요법을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무려 75%가 화학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4명 중에 3명, 그것도 암 전문의 선생님들이 한 답변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의학의 화학요법들이 치료가 잘 된다라면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치료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암 생존율 통계도 사실상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5년 동안 암에 다시 재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암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5년 1주만 지나도 5년 1주 차에 만약에 암에 다시 걸렸을 때는 이것을 또 생존율 통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20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암 치료 성적은 향상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100년 전과 똑같은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말과 마차가 지나가던 그 시대에 했던 치료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불멸이다, 올해 노화도 질병이다 하면서 노화까지 극복하는 어마어마한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점인데도 암에 대해서는 치료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많은 항암제 쪽도 보면 암 전문의들의 수입의 3분의 2가 이 항암제에서 수입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고 나와 우리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정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분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치료 접근은 굉장히 유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었죠. 표적 치료제다, 면역 항암제다 해서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항암제가 많이 발달하고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를 많이 쓰고 있는 현실에 있고 암세포가 계속 유전자 돌연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암은 또 유전자에 기인한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에 더 많은 흐름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은 그에 따른 증상들이 사실 비슷합니다. 폐 질환이라면 폐 증상에 따른 질환들이 따라오고 감염성 질환이라면 그에 따른 열이 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감염성 질환에 대한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암만큼은 이런 2차 질환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유전자도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1924년에 오토 바스부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다, 대사질환이다 라는 이 새로운 관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라는 것이 이미 초기에 1924년에 밝혀졌지만 하나의 의학 정설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무려 거의 100년이 지난 2012년에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책이 다시 나오고 이때부터 좀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후속 유전학 발견에 의해서 DNA 자체보다 DNA가 변하는 그 환경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암은 유전질환이 아닌 대사질환이다 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더더욱이 종양을 제거하고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나 또 이런 수술에 의해서 암을 접근하는 방식은 더더욱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에 걸렸을 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암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생활해야 될까라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진짜 질문은
암이 왜 생겼는지, 왜 내 몸을 혹사시킬 만큼, 내 몸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만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왜 암이 병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이 사람을 정말 죽이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 보통 많이 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배경은 암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신진대사에 의해서 또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하면 다시 암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암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상당히 큰 희망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건강한 삶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미국과 유럽과 또 우리나라에서도 암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더 몸이 건강해지고 또 더 나은 삶이 된 분들의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암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무슨 약을 먹고, 이것보다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과 또 나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를 벗어나서 성장하고 전이되는 특징을 가진 질병을 뜻합니다. 종양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는 약 1세제곱cm, 10억 개의 세포가 모인 상태에서 일기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의 특징은 무한 증식한다는 특징이 있고,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영원히 사는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암은 굉장히 무서운 세포이고 없애야 되고 태워야 되고 죽여야 되는 세포로 인식하기 쉬운데요. 암세포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입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죽이게 하는 어떤 특정한 독소를 뿜거나 또 정상세포를 치명적으로 공격해서 죽인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 근거는 없습니다. 때로는 종양이 너무나 커져서 뇌신경세포나 혈관을 만약에 막는다라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점막벽에, 위벽 안에 또 어떤 조직 안에 작은 혹으로 생겼을 때 이 혹에서 무시무시한 물질을 내뿜어서 정상세포를 파괴할까요?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자체가 정말 독소를 내뿜어서 무서운 건지, 또는 이 암세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암제가 더 무서운 건지 우리는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근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의학 전문지로 유명한 랜싯에서는 조기 암 검진이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암이나 췌장암이나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알지 못한 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사망 후에 부검에서 발견되는 확률이 30에서 40% 더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암으로 인해 사망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른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했는데 몸을 부검하다 보니까 종양도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종양들이 갑상선이나 췌장이나 전립선에서 발견된 이 종양들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남성 사망자의 그 몸을 또 부검을 했을 때 약 33%는 전립선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75세 이후에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50%가 되는데요. 역시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확률은 0.1%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종양들은 마치 우리 피부에 사마귀가 나거나 여드름이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증상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몸속에 작은 혹들로 그냥 존재하다가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 조기 검진이나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항암제나 다른 사고로 전이 재발돼서 사망하는 것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암은 걸리기 어려운 걸까요? 암은 걸리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암세포를 배양해서 종양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주입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마우스는 오히려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암에 걸리기 더 쉬운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면역기관인 흉선을 제거한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면역력도 더 떨어져 있는 상태고, 최소한의 이 혈액에 있는 백혈구 정도 또 림프 기관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중요한 면역기관인 흉선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마우스에 암세포를 심습니다. 논문에는 3 곱하기 10의 3승, 약 3000개 정도의 암세포를 주입하면 1세제곱cm의 종양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토콜대로 암세포를 세서 동물의 피하에 이제 종양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주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라는 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3000개의 암세포를 주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의 이 피하에 동그란 이 종양이 생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3000개에서 안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세포를 더 늘려야 되겠죠. 3만 개, 10배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한 2, 3주가 지나도 이 종양이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3만 개, 30만 개, 300만 개, 제가 무려 3천만 개까지 세포수를 늘려서 겨우 종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마우스는 100g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마우스거든요. 이 조그마한 마우스가 300만 개의 이 암세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최소한의 면역력으로도 마우스는 암세포를 처리했다는 뜻이 됩니다. 암세포를 좀 넣는다고 해서 암이 쉽게 걸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원래 암이 잘 생기도록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훨씬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환경이 많이 바뀌고 다양한 요소들이 암이 생기기 쉬운 토양으로, 몸의 체질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면 암은 결코 쉽게 걸리지 않는 병이 될 것입니다. 암은 갑자기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더 쉽게 걸리는 병도 아니라는 점을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의 두 번째 특징은 암은 대사질환입니다. 유전자 개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지만 암은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유전질환이라면 어떤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극복이 돼야 되는데, 암은 전혀 다른 특이적인 유전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암세포마다 유전자가 너무나 다르고, 또 유전자 치료를, 표적 치료를 하다가도 암세포는 또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은 토마스 사이프리드에 의하면 대사질환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개념이 정리가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총을 장전하는 것은 유전자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환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DNA 자체보다 이 DNA가 메틸화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DNA를 변형시키는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환경에는 식이 습관, 스트레스, 운동, 또 물, 또 공기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업무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고통을 겪다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산이나 섬에 갔을 때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음식, 또 좋은 생각을 하면서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됩니다. 자, 암은
이제는 더 이상 가족력이나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그리고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환경을 바꾸면 우리 몸의 DNA는 전혀 다르게 발현이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암의 특징은 암은 전신질환이다 입니다. 대부분 갑상선 암에 걸리면 갑상선 암만, 갑상선 건강만 신경을 쓰고 전립선 암에 걸리면 전립선 건강만 신경을 씁니다. 자궁암, 유방암, 폐암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렇게 국소질환으로 이해하면 재발과 전이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암 수술 이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재발과 전이입니다. 이 암세포가 혈액이나 림프로 전이가 돼서 다른 곳에 퍼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상 암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미 몸 전체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디서든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이 멀쩡하고 갑상선에만 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발과 전이에 대한 이 두려움은 수술이나 또 관리 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암에 걸렸을 때 내 몸, 온몸이 암이 생길 수 있는 몸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가족도 보면요, 남편은 전립선암에 걸리고 또 여성분, 아내는 자궁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가 유전자가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생활 습관, 비슷한 식습관 속에서 남성이 잘 걸리는 암과 여성이 걸리는 암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것은 나쁜 생활 습관이나 식이 습관이 공유가 돼서 걸리는 거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의 암이 발견이 된다라면 내 몸이 전체로 암에 걸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이 전신질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항상 암은 100년 전에 정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예로 사용하는 의사가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는 아니었고요. 본인의 편두통을 시작으로 천식이나 고혈압, 알레르기, 피부결핵, 폐결핵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하나의 병을 치료했는데 다른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천식을 치료했더니 고혈압, 알레르기, 관절염 이런 질병들이 같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당을 낮추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염증이나 고지혈증이나 비만까지 같이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이런 모든 질환들은 만성질환이면서 사실 온몸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체를 좋게 만드는 하나의 증상을 치료하면 다른 것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전이와 재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암이 왜 전신질환이 되고 또 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바로 독소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독소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아요. 대신 염증 수치나 염증세포, 면역세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염증은 몸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염증성 단백질인 CRP 수치가 상승합니다. 또 염증세포인 호중구나 백혈구 수치에 변화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독소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염증을 확인하면서 내 몸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독소들은 왜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 하루 생활만 봐도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의 일과를 보면 얼마나 많은 독소와 우리가 함께 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씻을 때 비누나 여러 샴푸, 린스, 또 여성분들 화장품을 사용하죠. 100% 천연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화학 성분들이 같이 함께 있는 것을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떤가요? 네, 첨가물이 안 들어간 100% 퓨어한 음식을 먹기는 좀 어렵죠. 늘 우리는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또 고기를 좀 많이 섭취한다거나 과식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소화 대산물인 대사산물, 찌꺼기들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그리고 내 몸에 발생하는 그런 대사산물을 통해서 늘 독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독소가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처음에는 미세한 염증들, 아주 작은 염증들로 시작을 하지만 끊임없이 독소가 유입이 되면 미세 염증은 만성 염증으로 계속 커지게 됩니다. 만성 염증이 오래되고 또 오래되면 혹을 만들게 되고, 이 혹들이 그냥 작은 혹에 불과하다가도 악성으로도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시작은 염증이라 볼 수 있고요. 염증의 원인은 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독소가 100% 없는 환경에서 살기는 어렵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독소를 인지하는 습관, 독소를 줄이는 습관, 또 독소가 있는 환경을 마주했을 때 이것을 해독하는 습관도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다 보면 암은 오히려 치유 전략이다, 치유 메커니즘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마주보게 됩니다. 암은 무시무시한 세포, 나쁜 돌연변이 세포 덩어리를 알고 있는데 이게 치유 메커니즘이라니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이 무시무시한 물질을 내뿜는 못된 나쁜 세포라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빠르게 제거하려고 할 텐데,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암은 온몸으로 계속 성장을 합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암세포는 커져서 더더더더 포도당 대사를 하면서 혈관을 뻗고 젖산을 사용하면서 온몸으로 더 확장해 갑니다. 자, 암이 없어야 되는 거라면 우리 몸은 성장을 지원하지 않을 텐데요. 암은 온몸의 성장을 받아서, 온몸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던 암이 몸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나면 또 성장을 멈춥니다. 암은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성장을 하지만 몸 상태가 좋아지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다시 몸을 회복시키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암은 치유 과정이다, 또 치유 메커니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우리 온몸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라면 암세포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근거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나던 앱스타인 박사는 고환암이 사라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병리학 연구자인 테아 트스티라는 학자는 중년 노년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가 가득 차지만 이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을 많이 관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자궁경부암에 걸린 사람들의 60%는 그대로 놔두어도 1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90% 정도는 3년 안에 돌아오는 확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 초기일 경우에 저절로 사라졌다라는 많은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조기 검진은 오히려 암 발병률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암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알면 왜 암이 치유 메커니즘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는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받으면 정상적인 세포들로 잘 분할합니다. 그러나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을 때 몸은 스스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악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암세포를 할 수 있습니다. 암은 무산소 호흡을 한다라는, 또 암은 젖산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젖산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대사산물이고 산이기 때문에 세포에 조직에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 몸을 산성화시키고 또 지나치게 쌓일 경우에는 혈관벽이나 세포막을 녹여버리는 아주 위험한 대사산물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를 누가 사용하냐면 바로 암세포가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젖산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몸을 치유시키고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암은 포도당 대사를 한다라고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젖산 대사를 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몸을 더 지탱하기 위해서 혈관 신생을 합니다. 혈관 신생을 하는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포도당 대사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있는 포도당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소가 없고 젖산이 쌓여가는 몸을 위해서 암세포가 사용한 전략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 산소가 충분하고 세포막이 튼튼하고 영양소가 잘 공급되는 환경이 된다라면 암은 더 이상 몸을 위해서 확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암세포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하면 평상시 좋은 산소를 공급하고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챙길 수 있게 되겠죠. 암은 대사질환이다. 그리고 세포 기능 변화로 인해 생겼다. 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암세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DNA가 암을 유발한다 라고 생각해서 그로 인해서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표적 항암제도 치료에 한계가 있었죠. 암세포가 또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그 항암제가 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유전자적인 접근에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니 세포 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는 책에서 보면 모든 질병은 세포 기능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만 제 기능을 한다라면 건강한 몸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암세포는 이 세포 기능 장애 중에서도 세포 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변성된 상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길래 암세포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미토콘드리아는 ATP라는 에너지를 내는 소기관입니다. 에너지 발전소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내면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세포 사멸의 기능입니다. 세포가 병들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노화가 됐거나 여러 이유에 의해서 세포가 사라져야 되는 세포 사멸의 시기가 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서로 바꿔준 거예요.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게 넣어주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됐습니다. 또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넣어주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결국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다.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면 암세포도 건강한 세포로 다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세포가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때, 질병의 초기 상태에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암도 걸리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세포 기능 회복, 곧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와 암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쌓인 독소가 많을 때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세 번째는 감기와 암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해독하려는 몸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와 암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약을 먹고 무조건 수술하고 이것보다 내가 그동안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생활을 했구나, 내 몸에 산소 영양소를 잘 공급하지 않았구나, 내 몸이 나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몸에 충분한 산소와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 그리고 몸에 좀 휴식을 취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의 세 가지 원인을 큰 분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독소 상태입니다.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물질들을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그런 무서운 발암물질 외에도 우리가 수시로 만나는 화학 첨가물이나 나쁜 공기나 화학세제나 물질들 때문에 암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과식,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독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화학약품이나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내분비 교란, 이로 인한 호르몬성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무려 100년 만에 암과 만성질환은 10%에서 90%가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식습관에 의한 독소 증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의 섭취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의 섭취는 상당히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영양 불균형 상태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 전체에 꼭 필요한 햇빛 부족이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도 암 발생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갈등이나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몸에서 계속 쌓여가면 마음 독소로 인한 암 발생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마음 상태에 따른 원인이 더 크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는 질병의 원인의 75%가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암 발생률의 80%가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건강기구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로 병에 걸리는 확률이 75에서 90%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마인드바디 연구소에서는 정신질환과 신체질병의 98%는 생각 습관에 기인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전문 의료기관들을 통해서 보니 최소 75%에서 무려 98%까지는 마음의 상태, 생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독소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마음의 건강 상태 이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잘 신경을 써야 암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이 잘 생기는 몸의 상태를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성체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성체질에서 암에 잘 걸린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산성체질에서 암세포가 잘 생기게 될까요? 몸이 산성화가 되면 세포들의 화학작용이 번하고 세포가 서로 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고 자가 치유를 해야 되는 그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세포벽이 손상이 됩니다. 세포막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몸속에 있는 다양한 독소들이 세포 속으로 계속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 막 손상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간이나 신장세포의 경우에는 다양한 독소들을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몸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계속 해독을 해야 됩니다. 몸 전체의 70% 독소를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이 간세포와 여과 기능을 하는 신장의 세포들이 산성화 체질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계속 독소가 쌓이는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효소 생산이나 또 다양한 호르몬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몸 전체의 세포 기능, 호르몬 기능, 신경 전달 기능, 다양한 몸 전반의 시스템들이 다 제대로 기능이 되지 않으면서 몸은 독소가 차고 영양이 잘 흡수되지 않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설탕과 당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 암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설탕과 당분은 몸을 빠르게 산성화시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로 산성화 체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산성화 체질을 만드는 가장 빠른 요인이 바로 지나친 설탕 섭취, 또 당분 섭취를 많이 했을 때입니다. 당분은 몸에 차곡차곡 쌓이면 글리코겐 형태로 바뀌어서 간에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지방간,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당분은 몸에 떠다니는 단백질과 지방과 만나서 당 독소로 변합니다.
당독소는 혈관이나 세포 여기저기 조직에 끼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을 계속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죠. 설탕과 당분 섭취가 당독소, 염증의 원인이 되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설탕 과다 섭취는 인슐린과 에스트로겐을 과하게 생성을 시켜서 몸 전체의 호르몬의 균형, 또 인슐린의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입니다. 제가 중금속 오보알 검사를 통해서 중금속과 미네랄의 상태를 보는데요. 나트륨이 부족하거나 많이 들어있는 분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세포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서 몸 전체 에너지가 굉장히 없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가장 기본적인 세포 기능 상태를 의미합니다. 갑상선의 기능, 부신의 기능, 면역력, 심혈관 질환, 당, 인슐린 이런 모든 기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이 깨지는 이유도 가공식품 섭취를 한다거나 또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을 때 불균형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포 기능 대사,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이것도 중요하게 챙기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필수 지방산 결핍으로 인한 세포막 변형입니다. 세포의 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지질이 촘촘하게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을 때 세포 속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이 인지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구멍이 나 있거나 손상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지질 결핍은 나쁜 기름을 섭취했을 때 오기가 쉽습니다. 치킨이나 피자나 튀긴 음식, 길에서 파는 그런 나쁜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세포막에 손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지방에 의해서 세포막은 공격을 받고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 인지질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변형이 왔을 때 세포 기능이 문제가 오면서 암세포로도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에 카놀라유나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그런 기름들이 있다면 이 기름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몸에 안정적인 좋은 기름을 공급해주는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 오일이나 산화되지 않은 코코넛 오일 이런 정도의 기름이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림프순환이 잘 안 될 때입니다. 림프라는 기관은 혈액순환과 다르게 심장처럼 펌프질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저류가 되기 쉬운데요. 림프순환이 하는 역할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림프구, 면역세포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독소를 지나치게 많이 몸에 쌓이게 되면 림프순환이 안 되면서 더 노폐물이 쌓이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림프순환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너무 피곤하다거나 최근에 기미가 너무 는다거나 또 얼굴이 좀 까맣게 변해갈 때 이럴 때 림프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림프순환이 잘 안 될 때는 쉽게 어떤 음식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음식의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몸으로 바뀝니다. 우리 몸이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고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몸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암세포가 잘 생기는 몸의 환경, 산성화 체질, 설탕과 당분의 지나친 섭취, 세포의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 필수 지방산 결핍으로 인한 세포막의 변형, 림프순환이 잘 안 되는 몸, 이 요소들을 잘 확인하시고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몸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